지금 이제 AI에 대한 전문가들은 전부 이과 베이스 아닙니까? 10년이 지나면 이게 문과로 바뀌어요. 저는 비트코인을 재정의하라 그러면 지식인들의 돈이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변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동안 몇백억 오를 게 확실하다는 게 깨달아져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 매 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화폐금융론은 극히 소수의 경제학 전공자들이 잠시하고 안 했던 거예요. 그걸 다시 공부를 시킨 게 비트코인이고, 트럼프의 글과 말은 피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말은 미국만 위대하게라는 말은 아니다. 일본은 엔화 절상을 선택했어요. 일본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을 회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면 일본 국민들이 성격이 바뀌어요. 일본 주식의 대붕괴.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금 생활자들의 교살,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노인들은 사실 고려상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구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죠. 위험한 상승이죠.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이제 예측이지만 내년 9월에 비트코인 망하는 거예요. 분화방처럼 뛰어들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망합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2억이 되는 거예요. 오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지혜족보 교수님 채널에 그런 글이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실용적인 투자자, 난 잘 모르겠고 비트코인 올라 안 올라, 그거에만 관심 있는 또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는데 앞으로는 지식인들, 경제인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온다라는 글이었는데 사실 봐도 모르겠어요. 저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몸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 주변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비트코인을 다 놓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잡았냐면 말랑말랑한 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매우 유연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라는 광고를 이제 받아들여서 뭐 돈이 된다니까 사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이미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지금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주식도 이미 지난 뭐 10년 동안 한 300배, 400배가 올랐다고 한다면 그거 아마 일반적인 투자적인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주식이 있는데 사라 그러면 아마 안 살 겁니다. 그렇죠. 이미 다 올랐는데. 뭐. 그렇죠. 이제부터 만약에 산다면 설거지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아웃입니다. 누가 들어오냐면 비트코인은 지식인들의 돈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왜 지식인들의 돈이냐면 비트코인 자체도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지식인이 만든 거고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거는 그냥 혼자 딱 역사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특정 인물들로 추려지는데 그 특정 인물들이 한 10명의 어떤 소사이어티예요. 그 10명 정도 안팎의 천재적인 소사이어티가 한 10몇 년 연구해갖고 나온 거거든요. 지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지 않는 거죠. 굉장한 논리의 산물이고 이걸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적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1년 전에는 이걸 이해했던 사람들은 문과가 아니라 이과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한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양자 컴퓨터나 AI 같은 거를 문과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AI에 대한 전문가들은 전부 이과 베이스 아닙니까? 그쵸. 근데 10년이 지나면 이게 문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AI 그 자체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AI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는 중요하지만 결국 AI가 우리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올지, 어떤 정책적인 문제들을 양산할지,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풀지는 이게 인문과학이에요. 인문학적인 소통을 해야지만 이걸 또 풀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이런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새롭고 지적인 것이 나오면 처음에는 그것을 공학적이거나 이과적인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들은 액체 연료처럼 어디까지는 같이 가는데 언젠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거를 회의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뒤늦게 이거를 깨닫고 들어오는데 그들이 대부분 인문학적, 철학적 지식인들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이게 인문학적 현상이었고 왜 그러냐면 이게 기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15년 동안 살아남았고 급기야는 미국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경쟁 국가를 제압하거나 통제하거나 대항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측면을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추론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국제 지정학이라든가 돈의 원리라든가 금융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증거가 적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해해서 추론했다기보다는 제 백그라운드가 경영학이고 경영학에서 경제
금융 이런 걸 공부해왔던 그런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사회 경력이 또 게임 회사였고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제가 비트코인을 11년 전에 발견했던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에요. 게다가 이 지식인들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불쾌하게 여기고 멀리 했었죠. 진지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이게 신학적인 현상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지적으로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그 전파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에서는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런데요. 바울이라는 인물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던 사람이죠. 엄청난 지식인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기독론을 딱 한번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평상시에 따라다녔던 70인의 제자들보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혼자 쓴 성경이 훨씬 더 많고요. 혼자 키운 제자가 훨씬 더 많고 혼자 만든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굉장한 역설인데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있던 사람들이 다 힘 합쳐서 한 것보다 혼자서 예수님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한 게 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운이 좋아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팔 거밖에는 안 남은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깨달을 사람들은 여태까지 비트코인을 반대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네. 이들은 지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안 봤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걸 봤으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거고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비트코인 논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를 발견하게 되면 깨우치게 되고 깨우치게 되면 상상할 수 있게 되고 상상할 수 있으면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야 이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아니 그래서 뭐 지식인들이 사는데 그럼 왜 기존에 지금 잘 사서 돈 벌었던 분들 이미 평가이익 높은 분들은 왜 다 팔고 나간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돈을 버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죠. 자기가 비트코인을 깨달았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겨울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깨달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돼버립니다. 상상력이 제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 원래 시장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투자 공식에 의하면 이미 지난 10년 동안 이게 300배 이상 올랐거든요. 10년 동안 300배 이상 오른 종목을 들어오는 투자적인 어떤 그런 개념은 없죠. 예. 그죠. 10년 동안 300배 올랐으면 그거 이제 설거지 중에 설거지 아니냐. 그렇죠. 저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걸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깨달은 지식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바울과 같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지적인 혁명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당시에 이제 성경학교 율법을 가진 성경학교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런 거를 한 3, 40년 훈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3, 40년 동안 기존의 경제, 금융, 정치를 공부한 사람들만이 비트코인이 빅딩이라는 거를 진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변하면 비트코인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은 10년 전처럼 막 한 개인이 10개를 사건 100개를 살 수 있는 때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0.1개를 사는 시대거든요. 0.1개도 1,500만 원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0.1개를 지켜내는 거거든요. 이런 게임은 이제 지식 그룹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재정의하라 그러면 지식인들의 돈이다라고 재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텐데 그런 분들은 요번 상승장 뭐 올해가 됐든 내년가 됐든 그때 이익을 보고 이제 다 팔고 나갈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많이 아웃되겠죠. 근데 교수님은 팔면 안 된다. 이게 더 앞에 멀리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로 착각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 이제 시작된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월가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포함을 했고요. 미국의 법들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제도 정비가 될 거고요. 국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을지 안 모을지를 결정할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한전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중요한 전력 산업가들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시대가 왔다 그랬는데 기대만큼 가격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거나 가격은 또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지금까지 10배 이상의 수익을 본 사람들은 이제 생활 수준을 올릴 거니까 쓸 일만 남은 거죠. 이제 좀 가격 좀 오를 만큼 올랐나? 좀 흔들리네? 하면 이제 난 10배 벌었으니까 이제 팔아서 현실을 좀 바꿔보겠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당신이 지금 1억을 투자하면 10년 후에 10배가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일반 투자자가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들어올 거예요. 그걸 이해한 사람 들어오겠지만 10배가 돼? 그러면 내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종목을 아는데 10년 동안 10배 되는 것보다는 1년 안에 화끈하게 2-3배 되는 게 더 낫지 않아? 해서 그런 투자 종목으로 옮겨가겠죠. 요즘 저 방산주 있어요.
무슨 뭐 조선주 이런 거, K방산. 그러니까 유혹이 심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0년 기다리기에는 네. 본인들이 투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혹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니요, 교수님은 반대로 투자를 잘하는 분들이 지금 돈을 말랑말랑한 뇌를 가진 분이 실제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빨리 투자해서. 예. 근데 이분들은 더 좋은 종목을 찾아서 떠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왜 지식인들 지금까지 비트코인 반대하고 저거 사기야 교수님을 막 이렇게 몰아붙이던 그 지식인들은 왜 이제 막 사모을 거라는 거예요? 수익률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거가 아주 묘한 매력인데 저도 비트코인을 처음부터 인정했던 건 아니란 말이죠.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저도 단정하고 공부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돈이 된다기보다는 재밌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왜 재밌냐면 이게 지적으로 굉장한 재미를 주는데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변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치면서 재미를 느끼려면 골프를 잘 쳐야 되겠죠. 그쵸. 왜 막 홀에다 컵에다가 붙여놨는데 수십 번 완복하면 재미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잘 쳐야 재밌죠. 그린 위에서 10번 왕복해 보세요. 물론 그냥 인정으로 하지만 가까이도 못 가고 왔다 갔다 하면 다음부터 막 채를 부러뜨리거나 안 하게 됩니다. 네. 재미가 없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재미있는 현상을 정말로 재미를 느끼려면 다른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여태까지 소외되었던 엘리트 분들, 정치를 알고 경제를 알고 지정학을 아는 이 분들은 요 하나만 이게 공부가 되는데 비트코인을 경시했는데 이제 요것만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이미 공부가 돼 있어서 엄청난 재미를 그렇죠. 느낄 거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 재미가 아니 돈 버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투자 종목이 있어요. 요즘 강남 아파트 많이 올라요. 근데도 재밌어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거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게 깨달은 사람들한테는 가격이 필연이에요. 근데 일반 투자자한테는 확률 게임 아닙니까? 어차피 확률 게임이라면 다른 종목을 선택할 텐데 네. 비트코인은 둔중하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확실하단 말이죠. 깨달은 사람 눈에 의하면 10년 동안 몇백억 오를 게 확실하다는 게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니까 그 사이에 가격이 내리건 오르건 그 사람한테는 이슈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 매 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위험 부담에 비해서 그닥 퍼포먼스가 좋진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위험이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위험은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의 문제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위험도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고 비트코인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것보다 안전한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 궁금합니다. 왜 비트코인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게 가격이 얼마 갈 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교수님? 얼마 갈 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제 영상의 옛날 버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막 별소리 다 했어요. 100억 간다고 얘기를 하고 1억 간다는 얘기를 뭐 만 원 할 때 하셨죠. 100배 간다고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천장이 없다.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막 비트코인 겨울에 막 추워서 막 오들오들 떨 때 혼자 막 미친 듯이 떠듭니다.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퀘션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알고 있었던가 아니면 베팅을 한 걸까 이런 이제 퀘션이 있었을 텐데 저도 사실은 비트코인 투자하고 나서 반토막된 상태에서 1년 반 갈 때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힘든 걸 제가 기억을 해보면 물론 이제 가용 자산이 이제 없어가지고 다 사버렸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비트코인을 늘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도 있었지만 사실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나서는 이제 그런 고통은 없어졌거든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외로움보다는 이제 좀 좀 답답함이나 안타까움이 있었죠. 겨울만 오면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외면하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확신이 본인에게 필요한 시간이 제가 보기에 제 경우에는 3, 4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확신을 했는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고 고생을 3, 4년 정도 해야지 의미 있는 수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이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아니면 지금 드디어 제도화되니까 당분간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퍼포먼스가 좋은 건 미래에 좋을 걸 끌어온 거기 때문에 또 한동안 굉장히 지루할 거거든요. 그럴 때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확신의 문제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10년 뒤에 비트코인이 금시총을 따라가서 뭐 한 10억 정도 갈 거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가상세계의 돈에서 뭐 정말 30억 간다 뭐 100억 간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보실 때 이 지식인들이 이 정도는 예측 확신을 가질 거라고 하는 어떤 금액대가 좀 있으세요? 저는 10억대로 보고 있어요. 한 10년 뒤 10억. 10억대가 되면 금의 시총에 비슷해지는데 네. 제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주장했는데 10억대에서 100억 가는 게임은 전혀 다른 차원일 거예요. 10억까지는 그냥 갑니다. 비트코인은. 왜냐하면 하는 사이에 갈 거예요. 그 리듬에 따라서 오래 걸리지만
뭐 1억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만 달러 게임에서 100만 달러 게임을 가는 건데 10만 달러 터치한 지 얼마 안 됐고 10만 달러 통과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10만 달러 터치하고 나서는 이제 20만 30만이라는 가볍게 테스트하면서 이제 100만 달러를 향해서 가는 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비트코인의 투자자들과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제도화되는 것과 비트코인이 수성을 가지고 이제 되지만 100만 달러에서 이제 1000만 달러 가는 게임은 세계의 지축을 흔드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많은 은행가들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비트코인 가격을 안정시킬 거를 굉장히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이미 개인들의 돈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게 되는 거죠. 하다 보면 꾸준히 올라가는데 왜 10억에서 100억은 똑같이 10배잖아요. 그게 금이 그 가격대에서 오래 있었어요. 시총이. 그러니까 그 금의 가격이라는 게 부자연스럽거든요. 미국을 비롯한 그 은행가들이 좀 억눌렀어요. 오랫동안 금을. 근데 억눌러다 지금 다시 튀어오른 건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 기축 자산이 그 이상이 돼버리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억눌렀던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그거예요. 돈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해도 금이 금 투자가 수익률이 너무 좋다. 계속 오른다 하면은 미국 국채를 왜 사지? 금을 사고 말지.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뭐 강남 부동산 왜 사지? 금이 더 안전한데. 근데 그게 안 오르니까 이제 대체 자산으로 막 주식도 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군요. 그게 금이나 코인 같은 게 너무 올라가 버리면 절대적인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 속도 때문에 그런 건데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제 망가지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40% 50% 폭락했을 때 세계 경제가 위축된 적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에 기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들만 했어. 그렇죠. 만약 근데 나스닥이 40%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잖아요. 그죠? 네. 그 왜 그래요? 그 주류들의 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인 스트리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장이 멈추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100억 달러까지 갔는데 50억 달러로 조정을 받아. 그럼 세계 경제가 망하겠죠. 그 질량의 문제잖아요. 질량의 문제. 네. 그러면은 그렇게 덩치가 커져서 기관들 정부의 돈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오르면 그만큼 폭락도 있으니까 이걸 좀 조정하면서 관리합니다. 엄청나게 관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기해주신 서두에 얘기해주신 지식인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에 소외되어 있던 이분들이 한번 딱 깨달으면 10억까지는 그냥 가는 게임이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관리하지만 떨어질 거는 없는 거네. 이 게임은 이거는 주류 자산인 거네. 너무 안전하네. 이렇게 바로 깨닫게 될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깨달음의 시간이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네.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무관심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생각의 어떤 그런 얼개를 따져보면 다 전제가 잘못된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제가 맞았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을 아는데 그 전제가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저처럼 보일 거예요. 제가 11년 전에 봤던 걸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은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막 저거 뭐 이상한 자산 권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방송계에. 에이 지난번에 살짝 조정 왔는데도 또 댓글 보면 사기꾼 소리 나와요. 아 그래요? 그 예전 한 1, 2년 전에 비하면 1년 전부터는 많이 달라졌고요. 그쵸. 뭐 사실 처음에 비트코인 유튜브 틀었을 때만 해도 켰을 때만 제가 비트코인 갖고 있으니까 내가 펌핑해갖고 사람들 속이고 있다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다는 사람들 포함해서 조금 아는 친구들이 와갖고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걸었죠. 그 정도 이제 시비는 저한테 안 걸죠. 저도 교수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게 이과적인 기술적인 현상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뭐 빛보다 빠른 이런 전송 속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미국이 달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코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저는 한 2, 3년 전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품을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거는 기술로 판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11년 전에 교수님이 보셨던 이게 미국이 품을 수밖에 없다가 이제는 비판했던 사람들, 주류 사람들도 곧 깨닫게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깨닫지 않기에는 지금 너무 커져 버렸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한강에 나가야 보이던 외계 물체였는데 지금 집에서도 보여요. 창문만 열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 중에 굉장히 완고한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쪽에 창문을 아마 폐쇄시켜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완전히 망각 속으로 집어넣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럼 내가 뭘 놓쳤을까를 반추해 보겠죠. 그게 지식인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실 거라고. 그렇죠. 지식인이니까 원래 지식이라는 그 속성상 그 반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지식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반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뭐 A라는 게 들어왔다가 B라는 게 들어오고 이게 모순이면 그냥 B를 또 해요. 또 C가 들어오면 또 C에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해한 건 사실은 익숙해진 거죠.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익숙해진 거지. 맞아요. 지금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물리학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졌는데 지식인들은 익숙해진 거 가지고 만족하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상충이 되는 거 가지고 계속 탐구를 하다가 지금까지 외면했는데 탐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부딪히니까 지금은 이제 현상을 부정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잖아요. 네. 비트코인. 그럼 자신의 가설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수정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특히 경제학자들 속에서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좀 인정하고 떠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워런 버핏은 뭐 성공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워런 버핏이 뭐 현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지식인은 아니죠. 전문 이론 분야가 없는 거잖아요. 투자로 성과를 거두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런 경제 현상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여태까지 이거는 없어질 거고 망할 수밖에 없고 말이 안 되는 돈이라고 했던 그런 노벨상 받는 분들이 네, 그렇죠. 이젠 진지하게 들여다볼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현상에 맞춰서 가설도 세우고. 그렇죠. 자신들의 전제를 다 바꿀 필요 없어요. 몇 개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 핵심이 뭔가요, 교수님? 뭐 여러 분과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결국은 쪼리고 이제 선문답으로 물어보셨으니까 선문답 답하자면 이 세상에 기준이 있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기준이 있다. 네. 이 세상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서 손을 삥 둘러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올라오고 같이 내려가면 우리가 멈춰져 있고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손을 붙잡고 바다에서 이렇게 안전 뭔가 조끼를 입은 다음에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도대체 고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해요. 세상이 움직이는 거죠. 내가 움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다 우리가 손을 붙잡고 바다에서 같이 부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가끔 이제 손을 놓치죠. 낙오되고. 그럼 나 혼자 막 부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기도 부유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저보다 좀 덜 부유하고 있는 거지. 기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이 막 요동칭에 나오니까 이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 착각을 한 거죠. 지식인들이. 저렇게 요동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 기준점을 삼어? 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더 요동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앞으로 더 요동칠 거예요, 여기가. 실제로 지금 달러 패권에 대해서 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달러 시스템이 이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의구심이 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은 달러만 봤는데 경제학을 적어도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달러는 표면이고 이면에는 미국 채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의 눈에 띄기에는 미국 채권이 괜찮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채권이 흔들린다는 거는 결국 달러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인이 아닌 사람은 이것마저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도 공부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달러라는 표면하고 미국 채라는 그 핵심이 같이 있다라는 거는 연준 대차 대조표만 읽을 줄 알아도 아는 건데 이걸 이해하려면 그래도 화폐금융은 1장 2장은 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비트코인 투자액을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비트코인을 대중화폐 처음 강의하면서 우리가 쓰는 돈은 중앙은행의 부채다라고 그랬더니만 회계사라는 사람 자기가 회계사라고 하면서 장부라는 건 꼭 양측에 적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심하게 얘기했어요. 회계 과목에 아무리 화폐금융이 없는 걸 내가 알지만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그렇게 다른 회계사들이 창피하게 이렇게 다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그 교과서 봐라. 찾아서 써있다 정확하게. 화폐는 통화는 중앙은행 부채에 잡아요. 자산에는 이제 채권을 잡는 거죠. 네. 중앙은행.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회계사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 과목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폐금융론은 극히 소수의 경제학 전공자들이 잠시하고 안 했던 거예요. 그걸 다시 공부를 시킨 게 비트코인이고 교과서 수준의 화폐금융론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걸 또 깨달아. 이 철학적 수준의 화폐금융론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주는 지적 자극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식인분들한테 너무 재밌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밌죠. 재밌죠. 제가 처음에 쓴 비트코인 강했다 책이 사실 박쥐이야기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그 화폐 창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비트코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다는 거를 논증하게 쓴 건데 그걸 보고 반응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보고 야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비트코인 그거 허구야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허구네? 어떤 게 더 허구인지 진짜 견줄만 할 정도로 허구예요 이게. 저는 교수님 그거 생각나요. 저희 우리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요즘은 강사분들이 EBS 뭐 자본주의 돈인가 뭐 그거 몇 개 보고 와라. 거기 초반에 말씀하신 중앙은행이 이렇게 돈 찍어내고 그거 부채로 잡고 막 은행 거칠 때마다 통화 승수로 막 10배씩 늘어나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봐도 사실 이해가 되냐 하면 그게 잘 이해를 되진 않거든요. 그냥 뭔가 돈이 막 찍어져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건데 이걸 파고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달러 시스템, 원화 시스템은 달러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더 하위니까 그냥 이것 전체도 허구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특별히 더 허구일 수가 없고 오히려 얘는 발행량도 제한돼 있고 맘대로 못 얘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삶을 포함한 이 우주가 중심이 있느냐라는 주제거든요. 중심이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의 그 소크라테스 할아버지 때부터 그 이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거예요. 이 세상에 만약 기준이 있고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중심에서 내가 얼마만큼 먼지를 따져가지고 나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우주론에서도 중요한, 실제로 천체 물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사회를 설명할 때도 은유적이지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결국 중심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사고를 멈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입식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국가가 지배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데 국가가 만든 학교에서는 국가가 중심이지 않을 수 있냐라는 가능성 자체를 고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완전 조선시대. 왜냐하면 근대 국가는 시민들 간의 약속을 기반하고 있는 건데 무슨 조선도 아닌데 국가가 모든 도덕과 계율과 헌법과 모든 거의 중심이라고 믿게끔 만들어 놓고 의심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근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컴퓨터 사이언스 학자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분이 마치 경제학자처럼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듣고만 왔는데 이분이 헷갈리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회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혼동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던 거예요. 국익에 도움이 꼭 돼야 돼요? 아니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칼은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하고 쓸모를 또 착각해요. 칼은 쓸모가 있잖아요. 쓸모 있죠.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애매하죠. 물론 가치가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냐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뭐 시칼론 가치가 있다. 그러면 핵미사일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핵미사일은 여기 쓸모는 별로 없지만 쓸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죠. 그게 있어야 방위력이 되니까. 지구를 멸망시키도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칼 같은 거는 쓸모하고 가치가 이게 미세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둘이 같고 네. 쉽게 정의가 되는데 이게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치하고 쓸모가 이게 벌어지면서 이게 무기 산업 같은 거, 담배, 아편, 펠로폰 이런 수준으로 가면 이게 이념의 문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질문이 아니거든요. 하물며 이런데 국익하고 이걸 일치시킨다. 사회적 이익이 국익이다.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일제시대 때 내가 눈이 왔을 때 우리 집 앞마당을 치웠어. 사회에 도움이 돼야 안 돼? 그럼 사회에 도움이 된대. 그 당시에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일제에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일제에 도움이 되네. 그럼 친일파네?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웃었어요. 그 일제시대 때 내 집 앞 눈을 치우면 친일파입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치지 말라고 치워주는 건데. 야, 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조선시대 때부터 나타난 현상인데요. 국가하고 사회가 단일 민족인데다가 작은 한반도에서 같이 북적대며 살다 보니까 사회와 다른 국가와 다른 사회 자체에 대한 상상력이 없는 거죠. 베네수엘라 국가한테 비트코인은 절대로 안 좋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사회도 안 좋을까요? 사회인들한테는 그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너무 좋죠. 개인들한테 좋은 것 말고 사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사회는 비트코인 때문에 그럭저럭 왔어요. 그 어마한 시대.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종말론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받은 돈을 오늘 다 써버리지 않으면 내일은 가치가 줄어든다 하면 사람들이 막 러시하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국가가 붕괴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붕괴돼 버려요. 사회가 붕괴되면 이 사회적 동물이 인간 살 수가 없거든요. 국가는 붕괴되더라도 사회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걸 잘 아는 민족 아닙니까? 10년 동안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키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사회 잘 돌아가잖아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죠.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하고 국가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 또 시비 걸고 그게 국가냐 정부지 뭐 이러는데 됐고. 그러니까 국가와 다른 사회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하고 사회를 똑같이 취급한다? 이게 무슨 뭐 조선시대 때 사고방식이에요. 정근대적이. 야, 저는 교수님 방금 그 말씀 듣고 전율이 돋는 게 저는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이쪽을 막 공부를 나름대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념적으로 부딪히는 게 그거거든요.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악이다. 왜 이걸 하면은 여기 기존에 여기서 잘 거주하던 집주인이나 전세입자, 월세입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혹은 뭐 서울을 위해서 올림픽을 위해서 여기를 깨끗하게 개발해야 경쟁력이 생기니까 싹 쓸어버리고 밀고 아파트 올리고 좋은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돈이 없는 분들은 떠나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사회를 공동체를 파괴한다라는 논리가 있고 반대로 이게 국익을 위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 이념적으로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근데 이런 논리 여기서 부딪힐 때 보면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막 이게 하나를 정하면 이제 못 빠져나와요.
거의. 예, 그렇죠. 무조건 이게 맞는 거야. 아니면 무조건 예.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양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이념화라고 해요. 이념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이념화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거북선이 있는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역사학계에서 정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은 없거든요. 근데 거북선이라는 게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념화되어 있어요. 철갑선. 세계 최초 철갑선. 영국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거북선은 철갑선이 아니라 나무 목선이었다라고. 교수님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봤는데 트럼프 현상이죠. 트럼피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작년에 트럼프의 말과 행동, 글, SNS 이런 거는 노이즈다. 노이즈라는 건 사실 이렇게 뭔가 잡음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지난 2월, 3월, 4월 얼마나 그 트럼프가 쓴 글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자산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까? 그때 한 방송에 나가서 제가 트럼피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의 글과 말은 피해야 된다. 노이즈다. 제거하고 듣자. 트럼피즘은 구조지만 트럼프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노이즈라고 취급해도 된다. 근데 저는 그때 뭐 별로 떨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위험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봤더니 그 관세 다 유예하고 뭐 네. 100%포인트 다 낮추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이제 성공한 분이기 때문에 협상의 전략으로 그런 걸 삼는 거죠. 그래서 막 겁을 팍 주고 원래 관세를 많이 매기긴 많이 매길 건데 제로에서 많이 매기면은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이만큼 매긴다고 했다가 이만큼 깎아주니까 뭐 자기네가 많이 깎았어. 그러면 자기네 나라 국민들한테도 할 말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먹을 거려다가 이만큼 깎았고 우리 보고 방위 막 이만큼 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 대통령 된 분이 가갖고 깎으면 예전 같으면 이제 완전히 무슨 뭐 굴종 애교다 막 욕을 먹을 수준인데 이만큼 매겼다라고 했다 깎으니까 이제 뭔가 어두운 것 같잖아요. 야, 캐나다를 미국 땅이라고 부르는 놈한테 내가 깎아왔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역설적으로 보면 협상의 기술이라는 게 트럼프가 영리한 게 협상 상대방의 면을 세워주는 거죠. 아, 그게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몰면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돌아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정도로 강경한 사람한테 이거라도 내가 잘 그렇죠. 얻어온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말은 노이즈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장이 이해하는데 몇 달 걸린 거죠. 맞아요. 요즘은 한 두세 달 전에는 저도 이렇게 댓글 보다 보면 지금 트럼프가 SNS에 뭐라고 했는데 난리 났다. 지금 경제가 다 팔아야 된다. 이랬는데 요즘은 뭐 교황 얼굴 합성하고 이래도 저 아저씨 또 왜 저러나 이러고 넘어가요. 그냥 이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뭐 교황 얼굴 자기가 한다는 게. 근데 지금은 원래 트럼프니까. 이 지경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게요. 재밌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트럼피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수장인데 그럼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노이즈로 본다면 일부에서 얘기해 주셨던 어떤 기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겠구나 코인 시장이 흘러가겠다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수장의 말을 못 믿으면. 근데 트럼피즘의 번역가가 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때마다 다른데 최근에는 저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을 중시 여깁니다. 이분이 소로스 펀드에 있었던 펀드 매니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잘은 몰라도 되게 진중하고 신중한 분이시고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게 훈련된 분이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반등을 빨리 시작했어요. 4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 스콧 베센트가 IIF라 그래가지고 세계금융협회 가갖고 연설을 했어요. 그때 연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말은 미국만 위대하게라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이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거죠. 우리는 동맹과 같이 갈 거고 무역 파트너들과 타협을 할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디커플링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가로 열고 협상용이다. 트럼프의 말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훈풍이 불었고 네. 그게 쭉 이어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가 그 정제된 언어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중국의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거지 중국하고 이렇게 디커플링 같은 과격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구조개혁이 쉽진 않아요. 중국한테 요구하는 구조개혁은 이제 위안화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위안화 절상하고 그리고 수출 드라이브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인구도 많은데 이제 너희들 인민들도 먹여 살려라. 수요 확장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게 중국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것도 우리 대학원에서 한 3시간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중국
중국이 빠져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쉽진 않은데 어쨌건 말이라도 디커플링이 아니라 니네가 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준다는 건 우리가 너희랑 전쟁하는 적이다 이렇게 하면 그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너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야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걸 트럼프가 했다면 저 미친 인간이 또 뭘 하는데 스콧 베센트 같이 점잖은 엘리트가 너희 나라를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바꿔라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훈풍이 불어요. 그래서 스콧 베센트의 말을 줄이면 밀란 보고서라고 이제 아시잖아요. 작년 말에 하버드 출신의 밀란이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쓴 보고서인데 그분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장이에요. 그 밀란 보고서하고 스콧 베센트의 말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원하는 겁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 그 제2 플라자 합의라는 게 교수님의 비트코인 달러 이지하고 그 초판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독일하고 일본이 80년대에 너무 경제적으로 신나고 군사력에 돈 하나도 안 쓰고 미국한테 의존하면서 그냥 경제 번영하니까 야 너 와서 좀 통화 좀 절상하고 딴 돈 좀 내놔야지 하니까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굴복해서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같이 가는 거를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라자 합의의 핵심은 뭐냐면 엔화가 절상된 거죠. 쉽게 말해서 달러의 절하를 갖고 온 거죠. 미국의 테이블에 올려놨던 협상안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수입 규제를 때릴까 아니면 니네 엔화를 절상할까 이거였어. 그러니까 만약에 엔화 절상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미국은 일본 차라든가 일본 반도체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때리려고 그랬었어.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이 그동안 엔화를 절상해 왔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이 금방 이제 적응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품목별 수입 규제보다는 엔화 절상을 선택을 합니다. 이 품목별 수입 규제가 지금 품목별 관세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잖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로 이제 품목별 수입 규제를 당할 건지 위안화를 절상해갖고 이제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회복할 건지를 선택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엔화 절상을 선택했어요. 1년인가 2년 안에 250% 올랐습니다. 급격하게 올랐는데 일본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을 회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면 일본 국민들이 성격이 바뀌어요. 일본 국민들이 이코노미스트 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코노미스트 웜인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경제적 동물로 비하될 정도로 완전히 진짜 오히려 사회와 국가가 동일하다는 사회를 찾으라면 일본이 될 정도로 일본인들은 국가주의적으로 사고하고 국가를 위해서 막 일본이 그 부채가 많아도 걱정을 안 하는 게 외국인이 국채 사는 게 아니라 일본의 부자들이 에도 시대 때부터 그 막부 시절부터의 그 전통적인 가문들이 지금도 부자인데 일본 국채를 그렇게 사줘요. 이자도 안 주는. 애국심이 있어요. 그게 탄탄해요. 일본이. 근데 그 일본인들이 변한 거예요. 오씨. 엔화가 절상이 되니까 맥도날드에서 알바하고 태국 가서 몇 개월 살고 이런 알바족들이 생기고 네. 젊은이들은 취업 안 하고 그 다음에 주부들은 부동산 투기하고 샐러리맨들은 주식 투자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쉽게 말해서 자산 파티를 벌입니다. 그러다 1944년도에 일본 주식의 대붕괴. 그래서 지금 몇 년이죠? 거의 한 30년 됐죠. 15년, 25년. 잃어버린 30년. 네. 잃어버린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 걸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이 선진국인데 쌀 사러 한국에 오잖아요. 일본은 인플레이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원 강의인데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그 세대 간의 약속이에요. 고래를 딱 잡아오잖아요. 고래를 딱 잡아오면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우리나라 EBS인가 KBS 한 그 알래스카 고래 사냥 다큐가 있습니다. 저는 봤는데 뭐 알래스카인이라 그래가지고 작살로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보트로 잡거든요. 풍습은 옛날 방식 그대로예요. 사냥은 개별적인 가족이나 회사 단위로 사냥을 하는데 사냥이 끝난 고래는 나눠 먹습니다. 일단 고래가 들어오면 마을 잔치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방 막 밤새 잘라 먹고 다음날 딱 해갖고 나눠주는 거. 마을 사람 줄 서가지고 받고. 제일 좋은 부위는 이제 잡은 쪽에서 가져가지고 팔고 하는 건데 이게 경제라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먹을 빵과 쌀과 옷을 30년 뒤로 보내갖고 내가 30년 후에 다시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내가 노년에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생산하고 먹을 걸 젊은 친구들한테 주고 내가 늙었을 때는 그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해서 나한테 부양하는 구조가 바로 이 적금과 이 세대 간의 이런 부의 이전 약속이거든요.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과거의 사냥꾼의 몫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고래는 정해져 있으니까 현재 사냥꾼의 몫이 줄어들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현재 사냥꾼의 몫을 왕창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사냥꾼들의 몫을 막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인플레이션을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금 생활자들의 교살. 교살이라는 게 목을 졸려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냥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연금 생활자들의 교살인데 케인즈는 연금 생활자들을 교살시켜서라도
현재의 사냥꾼들을 위하는 경제 촉진 정책을 피는 게 맞다라는 거고, 일본은 지난 20, 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세계 주류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 해야 돼, 이자를 낮춰야 돼 했는데 이게 잘 안 먹힌 것도 있지만 되게 일본이 되게 약속을 중시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축생활자들의 이 고령층을 굉장히 존중하는 정책을 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위축이 자꾸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현상이거든요. 위축되니까 인플레이션 자극을 팍 주니까 이제 노인들은 사실 고려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쌀값이 문제라는 거 뭐냐면 이제 엔화가 막 휴지가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과거의 저축이.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일본 사연으로 갔는데 어쨌건 이제 얘기가 많이 돌아갔지만 플라자 합의로 인해 갖고 잘 나가던 일본 경제가 사회 병리적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성실하던 일본인들이 전부 갑자기 투자자 투기꾼이 되면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10년의 잔치를 벌이다가 망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지금 도저히 해도 안 돼서 인플레이션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갖고 이제는 노인들, 일본의 그 고령화 사회가 노인들을 교살하면서 좀 사회에 활력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작용이 많다. 이 선택을 지금 중국 보고 하라는 거죠. 중국이 이걸 다 학습을 했는데 야, 그럼 우리도 일본 꼴라서 그냥 주저앉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제2의 플라자 합의. 그걸 안 받으면 이제 미란 보고서가 암시한 건 뭐냐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안 받으니까 품목별 수입 규제를 안 받고 엔화 강세를 받았는데 품목별 관세 대신에 위안화 절상을 안 받으면 100년 채권으로 바꿔라 이런 거죠. 100년 채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샀던 채권을 중국과 동맹국들이 100년짜리 채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100년 있다 줄게 돈. 그거 그냥 떼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아까 모르겠고 지금 미국이 이만큼 힘들어요. 그 이자율도 없다면서요. 영구채라서. 이자를 진짜 안 줄까요? 그걸 누가 사겠어? 이자를 주지 않을까? 이자를 주겠죠. 너 지금 만기는 100년 뒤라. 근데 이게 존 커널리라는 그 닉슨의 재무장관이 있어요. 닉슨의 재무장관이 유럽에 가서 유럽 각국의 돈들, 이탈리아, 프랑스, 뭐 독일의 돈을 절상을 시키러 가서 이런 말을 해요. 회의장에 딱 앉자마자 달러는 우리의 돈이지만 당신들의 문제야 라고 하고 회의장을 나가버려요. 배짱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하고 유럽의 경제 수장들이 저 되게 재수없는 놈이다 저거 라고 하지만 말은 맞거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달러 대비 마르크와 프랑, 파운드를 절상할 건지를 정해갖고 다시 불러야 되는 거예요. 회의는 우리들끼리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역사 공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미 국채는 우리나라의 빚이지만 니네들의 문제야. 사실이거든요. 미국이 만들어낸 어떤 항행의 자유. 그렇죠. 세계의 경찰. 네. 이거를 누릴 비용을 이제 낼 때가 됐다. 그렇죠. 안 낼 거면 안 내면 나 우리 손 뗄 거야. 그렇죠. 네.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그렇죠. 그 얘기하는 협박하는 거. 그렇죠. 협박일 수도 있고 뭐 설득일 수도 있고. 우리 잘 살 수 있어. 그게 고립주의고. 고립주의라는 그 표를 갖고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중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고립주의로 가면 유라시아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걸 이제 밑으로 깔고 협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은 지금 중국을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정말 뭐 전쟁까지 감수하고 핵전쟁도 감수 이런 게 아니고. 아니죠. 우리 시스템 안에서 너가 이렇게 자꾸 딴 목소리 내니까 이 시스템이 무너질 판이니까. 그렇죠. 선택을 해. 그렇죠. 한번 맞고 가라앉을래 아니면 일본처럼 받아들일래. 근데 이건 미국 입장이고 중국은 입장이 다르잖아요. 중국 입장이 다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일본도 플라자 합의를 받아줬지만 일본을 다리를 부러뜨리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이렇게 엉켜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플라자 합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일본 손은 안 본 게 아니에요. 일본이 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막 이렇게 막 체기 흐트를 치고 한때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이 컸었죠. 이 미국은 정말로 미국의 일반 지식인과 대중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공일증이라고 합니다. 일본을 두려워하는 증상. 공일증이 굉장히 대단했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조야가 워싱턴 조야가 각오를 하죠. 일본의 다리 정도는 하나 부러뜨려 놔야 되겠다. 도전을 못하게.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중국을 죽일 생각을 한다. 그러나 다리 하나 정도는 부러뜨릴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의 다리가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가 이제 퀘션이라고 사람 생각할 텐데 그 도구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죠. 교수님, 중국의 다리를 하나 부러뜨릴 미국의 도구가 관세가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앞서 2부에서 해주셨잖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뭐 그게 어떻게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두어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중국이 그걸 듣질 않죠.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금융시장 개방했더니 글로벌 한머니들이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자꾸 뻥뻥 치거든요. 대표적인 사고가 이제 한국과 태국
기업과 이런 데서 친 사고 때문에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이제 평화적인 단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요. 태국도 그 이후로다가 10년 동안 정치적 내전을 겪습니다. 총리를 끌어내리고 막 이런 탁신 총리. 맞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인도네시아는 아예 오랫동안 있었던 그 권위주의 정부가 바뀌어버립니다. 중국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중국이 외부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중국 내부의 정치가 중요해요. 실제로 중국의 엘리트들의 상상력은 그 내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산당이 이미 집권한 지 벌써 80년이 돼가고 있고요. 이거를 계속 100년 때까지 갖고 가겠다라는 야심을 시진핑이 드러내고 이제 원래 정치적인 이방인이었다가 핵심이 되고 그리고 주석까지 되고 사연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진핑이 생각하는 그 100년 공산당의 집권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엘리트층들한테 이제 먹힌 건데요. 이 중국이 공산당이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안 되는 거라. 한국과 이제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이 중국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마치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해 일부에서만 열어주고 이제 열어주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타협의 여지가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걸 이제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부동산 위기 같은 헝다 사태가 터졌을 때 중국이 폐쇄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무한적인 신용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중국도 아무리 공산당도 자연 법칙을 위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시장에 의해 가지고 없어져야 될 부실 채권을 이렇게 해버리면 시장이 침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한문이들과 외국 돈이 막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역으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정책적인 선택지가 매우 줄어들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은행이 망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금융이 개방되면. 그거를 용인하려면 중국 정부 시스템이 정권 교체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돼요. 연착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너네가 잘 못했으니까 이번엔 보수가 해야 돼. 이번엔 진보가 해야 돼. 그렇죠. 예. 뭐 이번에 사회당이 해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 다당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게 있어서 연착륙이라는 게 없어요. 정권적으로는. 그러니까 연착륙이 없기 때문에 중국 사회가 이렇게 은행이 망한다거나 대기업이 망하는 걸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단지 금융을 개방하라고 하는 거는 금융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의 정치와 사회 시스템을 연착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옵션에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중국이 금을 엄청나게 모았대요. 예. 왜냐하면 금을 갖고 있으면 이제 금융 패권이나 뭐 이런 거에 미국의 어떤 선택지를 줄일 수도 있고 자기네들은 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국채를 던져가지고 금값으로 보존하고 미국의 국채를 던져가지고 미국 금융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미국 국채를 던져서 미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는 왜 필요하냐면 워게임 때문에 필요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워게임 같은 걸 하면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요. 2027년에 시진핑의 5년임인가 4년임을 위해서 대만을 도모합니다. 중국이. 네. 그러면 미국의 서태평양 실함대가 이동하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혼란을 가중시켜야 돼요. 미국의 혼란을 가중시키려면 이제 미국의 글로벌 시장에다 미국 국채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중국 갖고 있는 거.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자율이 치솟거든요. 네. 그럼 미국의 연기금들이 막 망하고 막 악소리가 나요.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정권적인 내용을 겪겠죠. 그러다 보면 칠함대를 못 보내는 거죠. 우리 나라가 난린데 지금 어딜 돕고 있냐. 그렇죠. 그게 이제 중국도 알고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금을 많이 갖고 있고 국채를 갖고 있다가 국채는 던지면 금값은 오를 테니까 미 국채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금으로 보호를 받는 건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부양한다는 건 금 대신 비트코인을 부양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 국채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기 국채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역할을 해준다면 중국이 국채를 던지면 미국 정부가 그냥 사면 돼요. 뭘로 사냐 하면 단기 국채 팔아가지고 사면 됩니다. 단기 국채를 팔아서요? 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라고 그러는데 미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삽니다. 미국 국채를 살 때 재원을 단기 국채를 판 돈으로 사요. 국채를 판 돈으로 또 국채를 산다. 그렇죠. 단기 국채를 팔아야지 장기 국채 사는 거예요. 단기를 팔아서 장기를 산다. 네. 그러니까 단기 국채 시장이 만약에 크다면 일단 원래 그런 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급한 불만 꾸면 되는 거거든요. 충격만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IMF 때 외환 잠깐 없어서 망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버티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살 필요가 없어요. 단기 국채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알면 바둑 고수들 간에 내가 이렇게 두면 제가 이렇게 공격하니까 굳이 그 수를 안 두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단기 국채로다가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장기 국채 던져. 내가 단기 국채 팔아갖고 살게. 그러면 안 던지죠. 교수님, 그럼 미국이 단기 국채를 중국이 팔았을 때 단기 국채를 팔아서 장기 국채를 살려면 비트코인이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데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어요. 그래가지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막 경로했습니다. 가로 열고 하늘이 준 기회를 가로 닫고 이렇게 정략적인 싸움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다시
다시 법안을 제출할 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가 이 디지털 시대 때 계속 기축통화로 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막 스콧 베센트가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의 마음은 진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법안이 제출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건데 어쨌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뒷면은 바로 미국 단기 국채 시장이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향후 몇 년 동안 10배 이상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재무부의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에 암시되어 있어요. 10배도 되게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방 커질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 10배가 뭐예요? 뭐 거의 100배 가까이 커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일반 글로벌 지구촌 시민들한테 달러의 인기는 높거든요. 스마트폰을 얼마든지 달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정부가 달러를 사고 안 사고 뭐 국채를 사고 안 사고와 이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각 로컬 국가들, 우리나라도 로컬 국가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의 시민들이 저도 그렇고 한국 국채나 한국 주식을 투자하느니 혹은 현금을 원화로 갖고 있느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국채로 바꿔주니까 국채 투자나 마찬가지네? 그럼 달러로 막 바꾸면 원화는 점점 안 쓰고 인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할, 통화량 조절하는 역할, 그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아마 상실될 겁니다. 근데 미국이 동맹을 중시한다면서요, 교수님. 스콧 베센트는. 미국이 급해요. 미국 급해갖고 달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1944년도에 그 전쟁 종식을 앞두고 맺어졌던 그 브레튼 시스템에 의한 다자주의, 그러니까 개별 국가의 주권을 중시하고 그 개별 국가의 주권 국가들 간에 만나서 경제나 정치적인 어떤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상적인 시스템이 원래도 문제가 많았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갖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뭐 한 세대 30년, 50년은 기존의 이런 평화롭던 경제 체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주권 있는 체제가. 제가 책을 하나 쓸 생각인데 얼마나 작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 공력이 부족해서. 근데 세계 체제예요. 세계 체제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은 세계 체제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서 한글로 의사소통을 하고 우리나라만의 어떤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세계 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 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입는 것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만든 걸 외국인들이 또 쓰고 듣고 보잖아요. 이런 세계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돈만 세계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화를 쓰죠. 그렇죠. 이게 어색하다고 느꼈어야 돼요. 이게 어색하지 않은 거는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거는 딱 까놓고 보면 미국이 양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제국주의적으로는 안 할게. 니네 국가가 개별적으로 작가 로컬 통화에 대한 어떤 그런 주권을 행사하도록 해. 이렇게 한 게 이제 80년 된 거고 이 수명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다시 그 회를 소집해갖고 여러분 이제 브렌튼 시스템 끝났습니다. 이제 로컬 통화 없애세요.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저절로. 네, 저절로. 그냥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 없이 세계 체제에 걸맞게 세계 체제가 하나의 시스템인데 하나의 시스템에 맞는 통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더 자연스럽죠. 이제 하나의 세계 체제의 하나의 언어인데 하나의 언어까지는 안 갈 것 같잖아요. 갑니다. 왜냐하면 AI가 가게 할 거예요. AI 번역기가 나오면 여기다 이제 꽂고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 듣는 사람은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면 나는 한국말로 듣고 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요? AI가 이렇게 똑똑한데. 야,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세계 체제라는 걸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세계 체제인데 세계 체제가 아니었던 게 글과 통화구나. 말과 통화네. 내 말은 우리가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어차피 문턱이 있는 거고 통화는 학습하는데 시간 없잖아요, 이거. 네.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져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한테 제가 떠드는 게 뭐냐면 제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항마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거나 원화 CBDC라고 하는 주장을 믿지 마라. 그건 그냥 몸부림이다, 몸부림. 이걸 못 막는다. 못 막는다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해야지 생각이 상상력이 도약이 되는데 자꾸 여기 박스에 갇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응해? 대응이 안 되는 걸 뭘 대응하고 있어요. 쓰나미 오는에 막 이렇게 방파제 만들어 봐야. 그렇죠. 의미 없습니다. 우리도 쓰나미로 맞서야죠. 최근에 제가 한국은행 쪽 뭐 금융권에 계신 분한테 들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CBDC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 테스트 중이다 이런 얘기 주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 못 막는다는 얘기시잖아요. 그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오히려. 원화 CBDC도 그냥 하나의 한국인들만 쓰는 어떤 그런 디지털 통화가 되겠죠. 한국인들만 쓸 거예요 아마 한국 안에서.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민들이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막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화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 원화 약세를 가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바로 달러로 옮길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원화 약세가 그냥 요만큼 가려고 그러는데 확 약해지는 거죠. 함부로 못 해요.
함부로. 워낙 강세로 갈라 그러면 다 원화로 다 옮겨타가지고 강세로 가려고 했는데 진짜 강해져 버리는 거죠. 놔둬버려야 돼요. 통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가 나빠지는 건가요? 좋아지는 건가요, 교수님 그게? 다시 질문할게요.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편성상 사회 이익과 국익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면 국익하고 개인의 이익이 같습니까? 그건 더 다르겠죠. 더 다르죠. 그렇게 거기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군요. 거기까지 국익이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관료들의 입장에서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그쵸,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죠. 통제권을 잃어버리니까.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나 혹은 개개인 입장에서는 저는 좋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특히나 개인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다. 네, 내가 깨달았다면. 네. 좋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역할이 커질 거라는 건 알겠어요. 달러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게 비트코인 가격 오르거나 비트코인한테 뭐가 좋습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은 일단 정답은 둘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약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금융은 그냥 돈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이 돌아가죠. 담보물은 묵직하고 통화로 쓰이지 않지만 통화만큼의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어야지. 아파트나 부동산도 좋은 담보물이 되는 이유는 특히 아파트가 현금화가 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아파트가 매번 거래되는 건 아니니까 약간 비정형적이죠. 아파트가 분명히 고유의 해바라기보다는 유동성이 쉽죠. 그쵸. 그건 팔려면 몇 년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유의 해바라기도 좋은 자산이죠. 근데 고유의 해바라기보다는 유동성이 아파트가 좋은데 아파트보다는 미국 국채가 좋을걸요? 그쵸. 바로바로 팔리죠. 그렇죠. 미국 국채보다 좋은 게 비트코인입니다. 담보. 그래서 미국 국채보다 더 좋은 담보물이 디지털 세상에서 담보물이 되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울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제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하도 주장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를 어떻게 해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나 플랫폼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겠죠. 춘추 전국시대처럼 막 난립하다가 나중에 몇 개로 수렴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한동안은 난립을 할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투자 대상은 아니에요. 일반인들한테. 비트코인은 투자 대상이죠. 비트코인은 투자 대상이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달러가 필요한데 팔아야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팔지 않고 그냥 달러를 꿀 수 없을까? 달러를 꾸는 대신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 담보로 맡겼다가 내가 망하면 소송으로 가서 이 담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재미없는데 미국 국채의 경우에는 담보로 맡기는 게 아니라 팔아? 순간적으로 파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팔고 달러를 쓰고 다시 그 다음날 대사하는 거죠.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스트레티지가 막 그거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 레포예요. 레포가 담보보다 더 좋은 이유는 법률상 더 좋아요. 왜냐하면 담보물은 부동산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가 1순위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죠. 은행이 제일 보통 1순위고 뭐 세입자일 수도 있고 뭐 복잡하죠. 근데 일단 팔았기 때문에 그런 소송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도가 전염이 안 돼요. 레포는. 네. 비트코인은 팔았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국채보다 훨씬 더 좋은 레포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이 결합을 하면 이 메타버스 온라인상에서 수없이 많은 금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비트코인 팔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비트코인 담보로 그냥 달러 쓰고 내가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산다는 거지. 권리는 나한테 있다는 거 되살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청산할 권리가 쟤한테 있을 뿐이지. 금융의 기초가 이제 비트코인이 되고 그걸 완성시키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 원래 15년 전부터 있었고 이게 하나의 그림이 퍼즐 조각이 안 맞춰졌던 바로 그 비트코인 안 바꿔주면 어떡하냐라는 퍼즐 조각이 디지털 달러로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고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디지털 달러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비트코인 두 개가 완전히 환상의 커플이 되면서 붕괴시켜버릴 거고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레가시 금융이 전부 스마트폰 안으로 이 두 개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기는 게임인데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이 DNA가 없어가지고 아마 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삼성전자 안 되는 겁니까? 애플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애플은 뭐 애플 뭐 코인 만든다 뭐 혁신한다 뭐 이런 뭐 돈도 많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뭐 반도체 얘기만 나오고 정권 대선 얘기만 나오고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혁신해야 되겠는 얘기는. 제가 뭐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참 벽이 높네요. 교수님 그러면은 조금만 설명을 더 해주세요. 비트코인이 담보가 돼서 얘가 가격이 더 올라갈 거고 이게 뭐 바로 팔 수 있으니까 담보로 너무 좋아서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뭐 비트코인이 1억 5천이니까 내가 뭐 한 1억까지는 빌려줄게 담보로 잡고 좋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1억 밑으로 떨어지면 강제 청산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도 그 위험이 있거든요. 미국 국채도. 그래서 LTV라고 하잖아요. 그게 100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하겠죠. 뭐.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이게
전부 디지털 코드로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제 프로그램만으로 만들어지는 금융과 보험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부도가 전염이 안 된다. 그렇죠. 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교수님의 또 신작을 또 읽어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룻밤에 10억 달러를 꿔주는 담보물이기 때문에 그런 10억 달러를 꿔주고 다시 되받는 금융이 있고 그거는 있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10억 달러를 하룻밤에 왜 꿔주는지는 묻지 마시고 각자 알아보시고 필요 수요와 공급이 다 있습니다. 10억 달러를 꿔줬다 다시 받는 금융에 있어서 마땅한 담보물이 미국 국채인데 미국 국채는 미국이 동결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은 좀 거시기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비트코인 아무도 동결 못하니까 비트코인 미국 국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담보물이라니까요.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거 교수님 비트코인 달러의 시작 그 책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저기 역에 어디지 뭐 그 일일 담보물? 예. 뭐. 제가 비트코인이 단기금융의 담보물이라고 떠든 지 5년 됐습니다. 맞아요. 네, 5년 동안 제가 주구장창 떠들어왔는데 그걸 사람들이 믿지 못했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없었으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제 현금이니까 비트코인이 현금은 아니니까.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서로 결합을 하면서 세계 유동성을 조절하는 이제 양팔 저골이 되는 겁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가치가 없는 걸 생성했다 이런 게 아니라 돈으로 쓰기에 무거운 자산을 돈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면서 유동성을 높이고 또 시장 유동성이 너무 많으면 돈을 또 다시 무거운 자산으로 바꾸고 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양파저처럼 이렇게 추를 이렇게 중앙은행가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물, 20년물을 시장에 풀고 돈을 거두거나 돈을 풀고 10년물, 20년을 거두거나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부에서 지식인들의 돈이 될 거라. 이게 지식인들은 여기가 공부가 돼 있으니까 오히려 지식인들은 요새 제 채널을 보는데 바로 이런 얘기 때문에 제 채널을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이런 막 어려운 얘기를 막 하면 재밌거든요, 이게. 일반인들은 그 15만 달러 언제 가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식인들은 그게 아니다. 이건 아니죠. 요걸 깨달으면 15만 달러는 정해져 있다. 그건 관심 받기라니까요. 아예 아웃 오브 비즈니스. 100만 불이 관심인 거죠. 100만 불이. 이렇게 가잖아요. 1달러,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만 달러, 10만 달러 이제 온 거고 100만 달러. 여기는 새로운 고비다.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가는 거는 뭐 바라기는 하겠지만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 100만 달러까지는 지금과 크게 변화 없이 양적인 성장으로 올 수 있는데 100만 달러부터 1000만 달러 가는 게임은 완전히 세계 금융과 화폐 시스템의 구조 변화가 아니면 가기 어렵다. 교수님 그럼 또 저희가 또 어쨌든 대중분들이 또 궁금한 건 시황이니까 그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은 왜 지금 좀 회복을 10만 달러까지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 연말까지 가격이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 점을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10만 달러가 트리거된 거는 불확실한 뉴스 때문입니다. 중국이 채굴 금지해서 유턴하겠다라는 뉴스가 홍콩발로 나왔고요. 그날 바로 10만 달러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요. 위험한 상승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해버리면 중국 정부가 부인해버리면 바로 폭락합니다. 우리가 곰탄 적 없는데 중국이 지금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뭐 12만 14만 달러 과열된다 싶으면 해버릴 수 있는 게 중국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하나는 이제 약달러 때문입니다. 스콧 베센트의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장이 이해를 한 거죠. 트럼프의 정책은 고관세, 약달러, 저금리, 저유가 1고3저네요. 1고3저. 네. 1고3저. 그게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약달러하고는 이제 약달러는 비트코인한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트럼프의 임기 동안 비트코인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약달러 때문에 너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너무 크게 오르면 반드시 붕괴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밌는 이제 분석인데 이게 맞을 거예요. 세계의 유동성 그러니까 M2라고 하는데 세계의 상업은행에 있는 예금 총액이죠. 글로벌 M2를 90일 후행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3달 후행하는 거예요. M2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좋을 거다라고 이제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고요. 이 M2는 내년 6월에 꺾인답니다. 전문가들의 이제 예측이지만 그러면 이제 내년 9월에 비트코인 망하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요. 네. 요것만 따갖고 또 망했다는데 안 망한다 뭐 하지 말고 좀 제발. 그러니까 돈 하면서 제 말과 영상을 보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예언가가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내년 9월쯤 가가지고 돈 덮을 수도 있는 거고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저는 예언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예언가로 저를 취급해갖고 무당이냐 예언가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근데 교수님 저 10만 달러 돌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 발언 때문에 지금 저기 무당 되셨어요. 예언가. 다들 이제 뭐 1, 2월이면은 15만 불 돌파는 시간 문제지 할 때 교수님은 아닌데 10만 달러 그게 돌파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 시장에서 저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조금씩 취했더라고요. 조금 더 업된 게 있었죠 사실 작년 말에. 11년쯤 이거를 롤러코스터 타다 보면 저처럼 그냥 기질상 교만한데도 겸손해지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앞에서 우린 다 겸손하죠. 교수님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아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진짜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 들어온 것 같다. 힘든 시간 끝났다. 원래
원래 1월부터 올랐어야 되는데 관세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이게 몇 달 늦어졌고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올라갈 거고 특히나 알트코인 불장이 따라올 거다. 결국엔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위험한 상승이라고 했죠. 중국에 투자를 열어줄 수 있다는 걸 부인하면 폭락할 수도 있다고.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달러는 관찰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1, 12, 13, 14만 갔더라도 다시 10만 달러 미만 내려올 수 있거든요. 10만 달러는 두터운 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0만 달러에. 많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진동만 있어도 바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은 좋다. 역설적이지만 제 희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 희망대로 계속 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크게 상승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고인물이니까. 네. 그게 아니고 크게 상승했더니 반드시 폭락하더라. 그러니까 폭락하는 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3억 갔다가 2억으로 돌아오는 게 1억에서 1억 5천, 1억 7천 갔다 다시 1억 5천 그리고 2억 간신히 가는 거 같은 2억이라도 3억 갔다 화끈하게 2억 되는 게 더 낫지 않냐 2년 후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억 5천만 원에서 2년 걸려서 2억을 가면 그 사이에 많은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강연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도 할 수 있는데 이게 3억으로 가면 문화방처럼 뛰어들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망합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얼어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부서를 폐쇄해버려요. 이런 거 저는 한 3번을 봤기 때문에 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지 말고 지난 봄 좋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막 되게 이거 막 고통당하면서 근데 너무 네.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아니었어요. 약간 좀 괴로운 것 같은데 옷 작가님을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정도. 네. 그럼 제가 나가서 수요가 있는 거지 제가 나가서 얘기를 하면 막 받아 적고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뭐 시즌 끝난 거면 저 얼마나 많이 질문 받았어요. 맞아요. 뭐 시즌 종료설. 그런 소리 하고 있냐. 시즌 시작도 안 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 때는 또 제가 막 질러 드려요. 왜냐면 힘들 때 제가 질러야 오태민이지 뭐 힘들 때 힘들다 그러면 그냥 투자자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또 거꾸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화방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불을 보면 그냥 뛰어드는 거야. 근데 교수님 아까 저희 일부에서 이제 지식인의 돈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기는 게임이고 이렇게 좋은 투자 자산이 장기적으로는 없다고 하시고 물론 상승률은 더 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마음 편하게 수익 얻을 수 있는 게 그럼 분화방처럼 뛰어들어도 뭐 계속 보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분화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마음이 편하려면 공부를 엄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그냥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의심해 가면서 깨우쳐야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몇 가지 캐즘을 건너야 됩니다, 지적으로. 캐즘을 건너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교수님의 책 2권을 읽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제가 저자니까 내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책이 또 어렵다는 평가도 있고 글쎄요. 네, 제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점에 갔더니 비트코인으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책은 비트코인보다는 사실 지정학으로 분류돼야 되거든요. 트럼프 시대 지정학과 비트코인은 사실 트럼피즘에 대한 책으로 그만한 책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고. 근데 비트코인이 붙어갖고 비트코인 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책을 열심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어필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지정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비트코인으로 끌어오려고 쓰는 거예요.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11년 동안 저는 프론티어에 있었지 따뜻한 양지에 있은 적이 없어요. 따뜻한 양지에서 한 자리 차지해갖고 무슨 위원장 이런 거. 다 비트코인 다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막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늘 가서 대화 시비를 걸고 시비를 걸린 책을 쓰고 계속 주장을 한 거죠. 프론트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장 강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한 거죠. 크립토 쪽에서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저는 대기업, 레가시들 쪽에 가 설명하고 무시받고 했었죠. 요즘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셨나요? 이런 거죠. 옛날에는 대기업의 이사가 자기 개인적으로도 제 얘기를 안 들었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제 얘기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 이사들이 저한테 밥을 사주면 제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들도 은퇴할 거니까. 개인적인 투자 자산으로. 근데 회사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느냐? No,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니군요. 예,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완전 열려 있죠. 제가 안 만나주죠. 진짜로 부자들이 저보고 밥 한번 먹자고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 밥을 왜 먹어요? 시간이 제가 지금 금인데. 그 오태민 교수님 웅달 책방에 모시려면 제가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워낙 바쁘셔서. 부자들이 착각하는 교만이 있어요. 자기가 밥 한 번 사주면 다 튀어나오니까 제가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아니고. 맞아요. 얼토당토한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은 제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현금성 자산은 제가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원래 유튜브에 나오면 좀 이렇게 뭔가 친근함이 있다 보니까 쉽게 보여요.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교수님이 답변하기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되게 힘든 시간을 3개월 동안 겪으셨죠.
네. 막 5, 60% 폭락하고 네. 그러다가 요즘 좀 훈풍 불고 있는데 네. 아니 이거 말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 팔아야 되냐 이거 뭐 더 떨어질 수도 아까 있다면서요 막 비트코인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뭐 지금 조금 올랐을 때 팔아야 돼요 손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트는 기본적으로다가 막 많이 하면 안 돼요. 네 저도 모빅이라는 걸 만들었지만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 모빅을 사라? 그러면 안 돼요. 예, 뭐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제 코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모빅 같은 게 지금 뭐 30만 원 미만이잖아요. 네. 그냥 하나씩 사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왜냐하면 뭐 혹시 알아요? 빅등이 될지.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갔다 왔는데요. 이 얘기를 꼭 지금 방송에서 해드릴게요. 대전에 그 상공인 협회에 갔었어요. KSA. 거기에 다 회장님들이십니다. 그 회장님 한 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제가 사실 그 대전의 호텔 사우나의 회원인데 그 사우나에 가면 구두를 닦아주잖아요. 회원들한테. 그 구두 닦기를 하시는 분이 10년 전부터 자기한테 비트코인 사라고 권하더래요. 10년 전부터. 매번 갈 때마다. 근데 하루는 자기 구두를 안 닦아놔갖고 왜 구두 안 닦아놨냐 그랬더니 왜 비트코인 안 사냐고 되려 따지더래요. 자기가 성화에 못 이겨서 2개 샀답니다. 2개. 야, 성화에 못 이겨서 2개를 사게끔 만들었어요. 그 닦으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만 그 호텔이 리모델링 하면서 그 뒤로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수십 배, 수백 배 오른 동안에도 계속 구두를 닦으셨대요.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한 분이네. 이 방송을 보면 한번 저랑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분명히 아실 텐데 이런 거죠. 우리가 10년 전에 오태민 말을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저 사기꾼 같단 말이죠. 이해됩니다. 사기꾼처럼 보여. 그러면 사기꾼이 아닌지 확인하는데 30만 원이면 됐거든요. 사기꾼 확인하는데 35만 원 지인들, 내 친구들 35만 원 묻어놓고 오태민이 사기꾼이 아닌지 보면 안 됐을까? 35만 원에 테스트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쵸 뭐 친구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 알트코인 같은 것도 정말로 본인이 이게 땡기면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왜 문제냐면 팔자를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모든 투자가 단기간에 왜 팔자를 그걸로 고치려고 하냐고요. 심리 자체가 이미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이미 투자가 아니라 투기잖아요. 투기, 도박이. 그쵸. 단기에 많이 한 10배 걸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라나 같은 게 유망하다면 100만 원어치 사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그냥 유망하냐 지금 해매냐 이더리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지금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또 걸어보는 거야. 100만 원 사보지. 이거를 또 맥시들은 엄청 싫어해요. 이념이더니. 아 왜? 좋다는데 100만 원 정도 걸어서 실험해볼 수 있잖아요. 해보세요. 본인이 만약에 진짜로 그게 확신이 있으면 더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남들이 좋다면 한 100만 원씩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이제 알트코인 하다가 이제 투자 전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더리움 같은 게 그렇거든요. 이더리움이 되게 괜찮습니다. 건강하고.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외국도 그렇고 다 제 나이에 제 나이. 마이클 세일러 제 나이, 일론 머스크 제 나이 다 제 나이에요. 네. 네. 근데 이더리움은 저보다 한 20살 어립니다. 주장자들이. 확 떨어져요. 그게 또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세대가 로열티도 없고 아주 개싸가지인데 활력 하나는 있잖아요. 활력 하나. 활력이 있으니까 우리 세대는 활력이 좀 떨어지고 로열하죠. 마이클 셀러 보면 얼마나 비트코인 로열합니까? 로열은 한데 활력은 떨어져 확실히. 저만 해도 막 어디 가는 거 싫거든요. 활력이 떨어지고. 근데 20대 저보다 20살 어린 지금 30대 중반은 팔팔하고 근데 상대해 보니까 진짜 로열티는 없더라고. 바로 솔라나로 바꾸는 거 어느 순간에 가고. 근데 이더리움은 전 세계적으로 로열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비탈리인이 선언을 했어요. 우리도 비트코인처럼 좀 단순해지자. 그 말은 이제 설명한 비트코인이 좀 비싸지자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날부터 이더리움 가격이 우연의 일치지만 뛰어 오르더라고요. 이더리움을 좀 100만 원 정도 담고 솔라나도 100만 원 정도 담고 그렇게 또 본인이 또 원하는 프로젝트 100만 원 담아서 10년 기다리세요. 10년 기다려야 그 100만 원이 팔자를 고쳐주지. 제가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2014년도에 제가 비탈릭이 한국에 왔을 때 이더리움 1000만 원 살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1000만 원이면 만 개 이상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쌍코인 어쩌고 떠들더라고. 안 샀죠. 아이 그걸 뭘 떠든다고 안 사요. 1000만 원 사놨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쵸. 제 수준에 1000만 원이었던 거고 여러분 수준에서는 100만 원 정도 혹은 50만 원 정도. 저는 지금도 제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친구 그래 권했으면 하나를 못 사나? 속는 셈 치고 하나 샀으면 되잖아. 50만 원. 그걸 왜 못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얼마 안 하죠 사실.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자기의 운과 저 인간의 아니야 50만 원을 살 정도 그 이상의 확신을 제가 보이긴 했거든요. 그분들이 나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막 길길이 뛰었어요. 막 돌잔치에 가서도 막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하고 막 멀쩡한 대학 나왔고 나름대로 준수하게 제가 교도소 한 번 가본 적 없고 성실하게 살아온 경력이 있고 알고 가명 쓰지도 않고 얼굴 다 까고 이름 걸고 하고 있으면 50만 원 갖고 테스트해 볼 만하지 않아요? 그 회장님은 그래서 구두 닦으시는 분의 정성 때문에 2천만 원을 테스트했잖아요. 1000만 원을 사실 때 2개를. 야 그럼 지금 15배 올랐겠네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 운과 이런 걸 테스트해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래는 불확정하거든요. 어떤 게 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다 어느 분야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확신하는 사람이 정말로 준수하다면, 논리가 괜찮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테스트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고 한 5년 10년 기다려보세요. 느긋하게. 그거를 이제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00만 원 막 1억을 테스트해온, 그건 테스트가 아니라 그건 도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쫄리고 아웃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알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교수님 말씀대로 나는 공부해보니까 뭐 이더 솔라나 혹은 뭐 요 코인이 좋은 것 같아서 한 30만 원씩 3개 샀어. 그럼 속이야 쓰리겠지만 60만 원이니까 뭐 월급 들어오면 그게 상세 안 될 돈이 아니니까 막 인생 망했어 이런 타격은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다 이제 막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을 집어넣어 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30만 원씩 이렇게 3개를 해갖고 그게 반토막 나면 술 먹을 돈 하나 없어진 건데 맞아요. 그게 10년 있다가 1000배가 되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걸 왜 안 해요? 업사이드는 너무 좋고 다운사이드는 좀 근데 이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보면 많이 넣으니까. 많이 넣으니까.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은 업사이드는 더 적지만 알트랑 비교했을 때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예. 근데도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더리움이 막 비트코인을 맹추격했던 적이 있어요. 2017년도에 제 지인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더리움을 사야 돼, 비트코인 사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비트코인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강남 아파트고 이더리움 분당 아파트 정도 되고 다른 알트는 그냥 파주 이런 통일을 생각하는 그런 땅들이다. 선택 잘해라. 뭐 얘기를 해줬는데 딱 그 말이 뭐 저 대충 한 말인데 딱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견조하게 크게 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분당 아파트 말이 막 여덩치거든요. 재건축이 돼야 오르죠 그쪽.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재건축까지 가격대 아니, 간다고. 근데 지금 한때 문재인 대통령 때 잘 나갔던 그 휴전선 부근의 땅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렇죠. 연천 이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이 뭐 신도시 지역 빼고는 많이 안 좋죠. 되게 투자로 들어가신 분. 그렇죠. 그거 알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럼 다시 질문 제가 지금 교수님한테 빠져들었어. 큰일 났어. 제 질문은 교수님 그 알트코인 지금 투자하셨다가 물려 계신 분 중에 조금 큰 금액 넣으셔서 내가 이 돈이 막 대출까지 쓴 돈이다. 근데 지금 좀 올라왔다. 근데 아직은 손실 구간이다. 이제 마이너스 한 60~70%인데 이제 마이너스 한 30% 됐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 알트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데 이더는 회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더 정도 되면 이더는 저력이 있어요. 이더는 비트코인과 다른 시스템이에요. 좀 관찰을 해볼 만한 게 이더는 리더십이 있고 리더십이 헌신적이에요. 헌신적인 리더십이 테스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맥시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리더십 자체를 없애야지 무슨 리더십을 가지고 하냐. 그러면 기업 주식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건데 이들이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탈중앙 시스템이나 스마트 컨트롤은 완벽한 탈중앙화로 안 돼요. 비트코인마저도 완벽한 탈중앙화냐 퀘션이 좀 있어요. 그 질문에. 근데 이제 막 복잡한 걸 막 하려면 좀 더 리더십이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건 이더리움은 지금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온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도 테스트를 받은 거라고 봐야 돼요. 좋은 리더십이에요. 현명하고 유연하고 제가 이번에 아주 좀 감동했어요. 저 유연성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비트코인 좀 단순해지자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더리움급의 좀 그래도 뭐 들어본 대형 알트라면 조금 기다려볼 만한 기다려보세요. 네. 자발트라면 좀 잘 판단해라. 아예 자발트는 그냥 100만 원 이상은 아예 하지를 마세요. 하지 마라. 본인이 발행자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발행자가 아니라면 좋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저희 웅달제빵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넘어서서 뭐 편하게 오늘 대화했습니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조정받을 때가 재밌습니다. 조정받을 때 나와서 여러분들 설득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땐 또 안 들으세요. 가격 올라갈 때 듣고 그러는데 좀 그거를 바꿔보세요. 좀 이제는 가격이 떨어질 때 열심히 공부하시고 가격이 올라가면 좀 관심을 끊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의 저자이신 오태민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